한일 해저턴을 우리 박성열 박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박성열 박사님은 미국 UTS 대학 졸업하시고 성문대학교 한일 해저터널로서 최초로 한일 해저터널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평화연합 UPF 부산 지부장이시고요. 세계평화도로재단 자문위원 한일 터널 연구의 이사입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조명 좀 켜주세요. 아마 좀 이게 잘 보이시죠? 그래도 예, 좀 얼굴 보이는 좋을 것 같아서 네. 25분 정도 시간이고요. 좀 5시니까 시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제는 태평양 문명권의 플랫폼 한일 해저턴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창시자의 원대한 꿈, 문명사의 흐름, 문명을 바꾼 토목공사, 플랫폼 관점에서 본 한일 해저턴들, 연결은 운명이다, 대한민국의 전략 이슈를 선점하라, 그 다음에 7번째 선택과 결정,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물 헌팅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역사와 미래라는 것은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비전을 갖는 그런 국민, 민족은 발전하지만 비전이 없는 그런 국가와 민족, 개인은 후퇴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한일 해저턴들은 최초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학자 총재님께서 이것을 1981년도 11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1951년도 부산의 범내골에 피난을 오셔서 부산항을 바라보시고 언젠가는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해저턴들을 내 손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베링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데요. 2005년도 9월 12일 날 뉴욕 UTF 선두평화연합 창설 메시지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설자 제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제10차 국제화 통일회의 일명 아이커스회의는 10명의 주상자 1981년도입니다. 지금부터 37년 전. 그 다음에 770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제안은 이 노란 것만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국제회의를 제안한 그 내용, 한일 해저턴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여기에 큰 뜻은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 그 다음에 아시아권 문명공동체, 이것이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받는 신교육기관, 평화고속도로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연결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대학교 국가의 공문을 다 보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거대한 인류 문명사의 길이 남을 이 프로젝트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용원 대표님께 피터널 프로젝트 그것을 지시를 하시고 그때 건축계의 분봉왕이라는 그 상호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엄덕문 선생이신데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지금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하신 한국 건축의 대부이십니다. 두 분을 모시고 그때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인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용사, 그 다음에 제가 또 지난번에 이용 대장, 뭐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써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적 효과 국토 균형 발전에서 우리 박진희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해주셔서 상당히 공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많이 보셨는데 우리 최치구님도 많이 언급하셨고 지금 한일 해저터널은 파급 효과 14조 경기 고용 창출은 약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구글을 아시죠? 아마존이 제2 본사를 공모를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쪽에 236개 도시가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 아마존 제2본사가 유치가 되게 되면 경기 부양도 5조 원, 고용 창출효과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한일 해저터널은 약 10배에 가까운, 10배에 가까운 그런 그 파급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경제 성장, 경제 동력이 굉장히 꺼져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이 획기적인, 국제적인, 이제는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적인 메가 프로젝트가 결실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부산권, 강주권, 대구권, 수도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의 외국의 CEO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출장을 갈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왜? 모든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다 있습니다. 지방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거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그렇죠.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욕과 워싱턴이 기능이 다 나눠져 있는데 한국은 오로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땅값, 집값 모든 것이 올라가서 기형적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게 되면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목이 좀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 하신 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용 회장께서는 벨기에는 하나의 사업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명시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프로젝트다. 한일 해저터널과 베링 프로젝트를 만들면 전쟁이 종식된다. 이런 거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일 해저터널의 궁극적인 목적,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의 궁극적 목적은 이 대한민국을 영세 중립국, 스위스 이상의 영세 중립국, 평화를 창조하는 국가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베어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려면 베어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어링이 있어야 기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베어링 역할을 해서 이제는 전쟁의 그 문화를 끝내고 평화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문명사의 흐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명은 대륙 문명에서 반도 문명, 도서 문명, 대륙 문명, 도서 문명, 다시 반도 문명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여기서 강으로 보게 되면 하천 문명, 그 다음에 지중 문명, 대서양 문명, 태평양 문명 여기에 미국과 이게 한국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홍일식 총장님께서는 이 문명 문화 이동을 지금까지 서세 동점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동세의 서점, 이제 동양을 중심 잡고 서양으로 전쟁이 나가는 그런 그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K-팝이라든지 한류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명사의 흐름에 대한 그 차트인데요.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태평양 문명, 이 태평양 문명들이 한국과 일본, 중국, 그다음 미국과 연결돼 이 문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 퍼시픽이라는 것은 이 영어의 피스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화의 바다고 지금까지는 천지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지천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다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모계사이고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태평양 문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대서양 문명은 남성 무력, 야구, 강식, 힘에 대해서 서양 중심의 하드 파워였다면 태평양 문명은 여성, 모성, 자궁, 새생명, 잉태, 고용, 배려, 소프트 파워에
그런 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태평양 문명권에서는. 그래서 뉴노멀, 신창탈,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아주 현한 표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우리의 새로운 요소는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미국의 힘은 뭡니까? 역시 미국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융으로 휘청할 때 IT로 통해서 그 패러다임을 바꿨고요. 또 IT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세일가스를 통해서 세계의 그런 그 팔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일 해저 터널도 그 다음에 이런 배기 프로젝트도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김지아 시인께서 부산에 오셔서 나름대로 계시를 받고 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좀 연결 있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이 태평양 문명의 중심이 어디냐? 영구망해란 이런 그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이 영구망해는 신령한 거북이 먼 바다를 바라보는 뜻이고 부산이 먼 바다인 태평양을 개척하는 중심이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산,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거북은 치유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세계 경제의 허브가 대서양에서 동태평양 이미 이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 문명의 중심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었다면 이제는 태평양 문명의 중심은 동로테르담 부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명은 영어로 말하면 civilization인데요. 토목되이 civil, 같은 civil을 쓰고 있습니다. civil engineering, 같은 그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이 대형적인 토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팍스 로마를 하고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까? 그때 로마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때 비슷한 시기, BC 3세기 전에 동양의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한 세대를 못 가고 이 진시황은 망했지만 로마는 천년을 갔다 오버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규격 도로의 방역 정비의 평화의 인프라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로마의 아피아가도. 이 아피아가도는 방사선으로 전 세계 그 로마 모든 제국에 다 깔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지구의 약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돌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내용은 로마의 어떻게 보면 담대함이죠. 큰 그 배짱. 그렇게 그 인프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으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인천공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 전에 부산에 인천공항은 KTX 4편을 적자난다고 다 없앴더라고요. 참 이 지방에 안 살아봐서 그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가가 그리고 인프라를 국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기본적인 돈인데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공항 물론 더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KTX까지 없애니까 참 저도 좀 깝깝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아피아가도는 BC 3세기 전이지만 역시 인도와 차대의 부분이 있었고 포장도로 있고 배수가 되어 있고 수세식 변수가 있었고 수목, 도로 이 나무가 이 도로 밑에 들어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고 휴게 숙박시설, 경식당, 안전해서 여자 혼자 여행이 가능하고 우체통 마일스톤 있고 통행료가 할 정도로 이 도로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명을 움직인 큰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보기는 스에즈운하인데요. 스에즈운하를 만드는 이 레세츠라는 이 건축 토목가가 이분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 이분이 어느 날 이집트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그 모하메드라는 그 왕세자가 왕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이집트 살면서 운하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그런 모하메드라는 왕이 돼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이집트를 날아가서 이걸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게 되고 이 대형 프로젝트, 혁명적 프로젝트도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지금 27,000km 가는 길을 22,000km 일주일을 단축하고 전 세계 물동량 14%를 전략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를 바꿨는데 오늘 모이신 여기 약 80명, 100명 가까운 여러분들이 뜻이 모이되면 이거보다 더한 한일 터널을 충분히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도 태평양과 대서양이 82km인데요. 원래 22,500km 가는 걸 이쪽으로 통하게 되니까 9,500km로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을 만드는데도 이 운하가 만드는 효과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대영 제국이 팍스 브리테니까 그 다음에 팍스 아메리카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류를 이렇게 잡았다가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그 국제적 판도를 알고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모든 많은 정치인들이 상황을 반대했지만 사실상으로 굉장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미국이 전 세계의 산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건설 후에 파나마의 경제 성장을 보게 되면 파나마는 2010년대 보기에 GDP 7,000달러고 니카라는 3,000달러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일과 개방은 발전하지만 단지가 고립은 후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전략입니다. 지금 구글 검색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전략이라는 말을 굉장히 지금도 전략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 검색은 1억 9천 건이 검색이 되는데 플랫폼이라는 검색은 최근에 2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플랫폼으로 거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을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인공지능,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 장악의 대표적인 기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있는데요. 이 웨인 크레츠키라는 캐나다의 전설적인 아이스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만 위대한 선수는 턱이 향하는 곳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한대 터널이 무엇입니까? 턱이 오는 곳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자리가 세계적으로 하늘이 준비한 명당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반경 1000km 이내에 3억 8천만이 3억 8천만 명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문명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거든요. 100만 이상의 도시가 112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른바 베세토라고 하는데 베세토가 도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산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생각하고 한일 대저 터널이 되면 지금까지 수도는 서울이지만 한일 대저 터널이 되면 동부가 수도는 부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일 대저 터널과 유럽권의 인구 분포를 잠깐 보게 되면요. 여기 500km 8천만 밖에 살지 않습니다. 유로 터널은 500km에 1억 3천만이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경을 넓게 보게 되면 1000km 이르러가면 3억 8천이고 유로 터널은 2억 8천입니다. 여기에 2000km는 11억 2천만이 살고 유로 터널은 5억 8천만이 살고 있어요. 거의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한일 터널이 갖고 있는 그 파급 효과는 유로 터널보다 더 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트레인포트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철도 여행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을 중심 삼고 서울, 동경, 북경, 상해 이게 동부가 5대 도시의 이동 거리를 비행기 거리로 환산해 보게 되면 서울이 가장 짧습니다. 서울이 3,648개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지에 있는 거죠. 동경보다 북경, 상해, 블라디보스토크도 가장 중심이 있는 에어포트도 중심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포트 역시 북극 항로를 중심 삼고 수혜전은 최대 2주 이상의 단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몇 번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엔 지금 한일 터널의 가장 큰 장애는 이 반일 감정입니다. 아까도 마음의 터널을 말씀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반일 감정으로 살아도 대한민국이 생존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브레진스키의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한국에 대한 그 부분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지정학적을 보게 되면 한국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패권을 수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핵무기를 무장을 하든지,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든지, 이 세 가지를 해야 한국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고,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중국의 패권, 중국의 조공을 바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핵무기를 지금 우리가 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보다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에 많은 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터널이라는 거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 코리아, 저편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동북아라는 큰 터널에서 조감도처럼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동북아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 그리고 대한민국만 잘 살겠다. 지금 아까 태평양 시대는 서양 약유광 시대는 힘센 놈만 잘 살아는 됐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는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러면 남을 출세시키는 사람이 출세하는 겁니다. 그 패러다임이 상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잘 살겠다. 같이 잘 살아야 돼. 그러면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그 나라가 결국은 돕게. 이 순환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로 터널도 보기에는 많은 찬반의 내용이 있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체 수산이든 미테랑이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통합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으로 좀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됐고 한번 회사가 파산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3억 2천만의 엄청난 그런 이용자가 생긴 거예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을 하시다시피 지금 그다음 리스카 우리 이 교수님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서울역에서 서울에 출장가다 부산 제가 같은 게 부산에 오게 되면 집이 초량동인데 제가 택시를 못 합니다. 택시가 한 50대 정도 서 있는데 기본 요금 내고 타면 그 기사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야 뭐가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현대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공사이 100조지만 한 35년 되면 이 대출금 세계은행으로부터 빌린 내용도 다 상환이 가능하다는 일본의 노다 이슈에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국제 이슈의 선정과 개발입니다. 이건 중국의 우리 그 대표적인 중국 통일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한미 한중에서 이 경제전쟁 안보전에 살아남게 되면 어떻게 됐냐. 그 통일한국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데 그중에 국제 이슈의 공동개발이고 선점을 시장도 선점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슈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제안하고 선점을 해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주도적으로 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한일 해저 터널도 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글이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리 2015년도 KBS 특강을 했을 때 이때 한일 베링 터널을 강조했습니다. 통일도 2020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한일 터널은 문명의 표준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 제국의 흥망 핵심은 단순히 이거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명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 제세 이화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정신 세계를 한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명 표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모든 세계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문명 표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고 그 중에 하나가 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연결은 문명이다. 이제 결국엔 앞으로의 세계는 초국가 시대로 이제 국경이 이제 없어지는 시대로 점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제국은 누가 더 많은 사람이 연결하고 있냐 이것에 따라서 국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고 가냐라고 이분은 싱가포르 대학의 공익대 교수인데 지정학 분야의 아주 대표적인 권위자입니다. 역시 25% 이상의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공장 건설보다는 더 국가가 발전 지속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이데올로기를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 여기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두가 연결하는 데서 더 대담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신선한 물과 에너지.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돈 1달러,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가 뭐였으면 영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기가 더 높은 도덕성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11위 그런 그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이걸 주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한일레저 터널과 베리군의 국경선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과이 교수도 충분히 복지를 위해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세계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경 없는 세계의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우리 모두가 국경 세계를 먼저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신태평양 문명을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토마스 프레이가 제시한 그 내용이 한일 친선 터널인데요. 이 한반도, 이 한반도를 영어로 말하면 페닌슐라입니다. 이 한반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원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페니스에서 나왔대요. 페니스. 여러분 페니스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이 보시게 되면 한국은 남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일본은 여자의 생식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아기가 잉태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자야죠? 네. 그래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마찬가지로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만나야 되고 이게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전정신, 일본의 장인의식 이렇게 되면 세계 국가가 되고 한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반도의 그 평화 이니시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영세 평화 중립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고는 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꿈은 21세기 동부아시아의 상승한 협력의 장소, 번영의 장소를 주변과 만들어가는데 한국이 앞장서야 된다고 보고요. 결론은 두 가지만 딱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일탄 해저터널과 인터넷 큐사의 프로젝트는 그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의 문제의 근본은 현대사에서 인생을 걸 만한 목표 일이 안 보이기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한일에서 대행 프로젝트는 세계 평화의 대의가 될 수 있고 알기 쉬운 굉장히 심플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미래 담당 청소년의 이상과 꿈을 심어주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우리 우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주 개발 일상의 프로젝트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활력, 인류의 평화 행복에 직결하는 위대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일레저터널과 국제의 실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국민운동입니다. 민주주의 세계의 최종적인 국민입니다. 일본은 지금 47개 도도후기 우리를 치면은 시도 단위의 이란 터널 추진 현민이 47개가 얼마 전에 와카야마 해널을 통해서 다 끝났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부산에서 이것을 이제 터를 우리 세익 대표님, 그 다음에 이용 우리 대표님 또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성각적인 눈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서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가라츠 거기에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데도 제가 참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이 터널에 대해서 거기 보이지 않게 수고를 많이 하신 내용들이 지난 10년간의 한일터널 연구회의 그런 노정이었다고 생각을 그것이 이제는 뭔가 결실을 보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의 전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종교단체의 도움입니다. 물론 경제계도 결국에는 와야 되죠. 하지만 역시 종교단체는 이익을 어느 정도 좀 초월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앞장서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의 부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기복 이런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지금 가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내부에 좀 그런 것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적인 4대 종교 10대 종교가 이런 세계적인 프로젝트 성장하게 되면 종교 자체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도 전 지역과 동원돼서 미국이 참여해서 세계은행과 그 다음에 유엔이 참여해가지고 한일레저터널이 되면은 이 태평양 문명과 전 세계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그런 말씀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